나의 자녀도 영재로 교육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도 영재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제가 오늘 강의 나눌 것은 영재를이 아니고 영재로. 영재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를 영재라고 하나?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영재로 결정을 하나? 그 사람들의 자신감, 목적 의식, 성취에 대한 동기, 그런 것들이 분명한 환경에 영재로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뛰어난 잠재력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진짜 아이들이 영재가 되는 그런 아이들의 결과가 나왔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적인 영재 교육법인 주제로 오늘은 강의를 맡은 나의 자녀를 영재로 교육할 수 있나요? 로 강의를 맡은 산드라 김사모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첫째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이 돼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또 두 번째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본문 말씀으로 함으로써 오늘 나의 자녀도 영재로 교육할 수 있나요?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제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제가 2008년도 9월이나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도 한국어가 많이 부족을 해도 미리 양해를 이렇게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 자녀를 이제 영재로 교육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선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때로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영재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볼 때는 영재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IQ가 뭐 130이고 140이고 부모가 뭐 150이고 뭐 140이 같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적어도 130 이상이 돼서 우리 아이는 영재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미리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 보면 너무 보통으로 놀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절대로 영재가 아닐 것이다. 해서 이거는 어떻게 태어난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많은 연구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아이들도 영재로 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영재를 교육하는 방법과 영재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나눌 것은 영재를이 아니고 영재로.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영재가 아니되든지, 그러니까 영재가 아니라고 무슨 심리학자나 어떤 선생님이 누군가가 판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영재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알아? 그냥 샌드라 김 박사님이라고 해서 박사님들도 많은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의심이 있을까 봐 제가 좀 신뢰감 되는 제 소개를 좀 잠깐 또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애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는데 거기에 큰애, 둘째, 셋째 있는데 둘째, 셋째는 쌍둥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 쌍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까지는 능력이 있다는 말 못 들었는데 아들, 딸 쌍둥이 낳고 나서 능력의 종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애 셋 다 미국에서는 다 영재로 아이들이 이제 판결이 됐어요. 그런데 큰애는 시험 보지도 않고 어떤 그 IQ 시험 없이도 얘는 영재로 판단이 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그러니까 아들, 딸인데 걔네 둘이 참 신기해요. 보면은 영재 시험을, 그러니까 애가 IQ가 이제 되는지 이제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도 그 영재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nyway, 그 두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같은 날 간 거예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좀 IQ나 이제 그런 면으로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아들보다도 딸이 더 영재라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은. 애가, 여자애는 훨씬 이렇게 말도 뛰어나고 해서 걔가 어린 나이 때부터 3개 국어도 이제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살, 4살 때도 그 유학원에 가면은 다른 선생님을 보조처럼 막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할 때도 그냥 똑소리 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이 있어도 항상 자기가 말로는 이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들은 그게 아니고 이러다가 저러 이제 하는데, 우리 딸은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똑소리 나게 이제 해요. 근데 아들은 그 시험에 합격했는데 딸은 안 된 거예요. 그게.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딸은 시험을 보고 나서도 결과가 나올 때쯤 되니까 맨날 물어봐요. 결과 나왔어? 결과 나왔어? 하고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아들은 그냥 전혀 무관심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결과가 나온 날 편지를 이제 딱 보니까 딸이 안 거예요. 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됐어? 나 영재 그 시험 그거 패스했어? 됐어? 합격했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거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걔는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딸이 물어보는 거야. 걔는 됐어? 오빠는 됐어? 오빠는 됐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됐어. 그랬더니 그 딸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좌절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런 거, 뭐? 그래. 그래가지고 그 영재 그 시험 본 거 있잖아. 이제 너가 몇 달 전에 했더니, 그래서 내가 무슨 시험?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거기 이제 막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몇 달 전에 가가지고 우리 2층에 반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거 노란색 머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질문도 물어봤잖아.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언제?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얘가 더 열받아요. 그때 우리가 한 10명인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질문 물어보고 저런 질문 물어보고 이런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누구누구 앉아 있었잖아. 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몰라. 글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거를 보면서 그런 딸은 영재 시험에 합격이 안 되고 기억도 조차 못하는 아들은 영재 시험에 된 거예요. 얘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내는 또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시험 외에 또 영재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이제 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영재로 이제 얘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 셋 다 이제 영재로 이제 판결이 돼서 아이들이 미국에서도 영재 교육을 받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갔었을 때 이제 영재들이 공부하는 이제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로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자격이 될까요?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미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많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방법 같은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했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영재가 아니고 대래 문제가 있었던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얘는 대래 무슨 장애가 있다. 그런 것까지 판단받은 아이들이 나중에는 저희 학교에서 2년 넘게 있으면서 영재가 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가 많았냐? 한국 아이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700명 되는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한국 아이들이 한 30%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학교에서 2년 이상 동안 이 교육으로, 이 방법론으로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거의 50%가 나중에는 영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공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 700명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과 그 외에 다른 외국 아이들도 했었을 때 걔네들이 영재가 나중에는 판단이 됐다는 그 결과를 갖고 이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그런 영재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를 영재라고 하나?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영재로 결정을 하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모든 아이들이 그냥 영재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만 해서 얘 들어보면 애가 영재 같아.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영재가 되고 판단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재로 그러면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재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오늘 같이 우리가 은혜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 누가 영재인가? 영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영재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 네? 아인슈타인. 그렇죠? 아인슈타인 하면은 다 영재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에디슨 같은 경우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또 때로는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러잖아요. 히틀러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영재였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세라장 같은 경우도 뭐 영재가 아닌가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60년, 70년대에 보면은 떠들썩했던 그 언론에 그 장식했던 지능 지수 IQ 200 이상이었던 천재 소년이라고 해서 김웅용이라고도 이제 있었죠. 해서 그 아이가 IQ가 200이 넘어서 얘는 진짜 천재고 영재다 하면서 그때 아마 한 60년대인가 70년대 이제 그때 이렇게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또 꼭 그렇게 그러니까 학습적으로만 아니고 운동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영재다 해서 또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도 영재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10개월 때부터 이렇게 골프채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듯이 뭐 했다는 이제 그런 말들도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또 이름을 모르는 영재들도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영재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또 유명한 사람들도 또 아는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IQ가 130이나 뭐 150이나 200 그 정도 됐으면서도 꼭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지 않고 실패한 사람들도 또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실패는 해서 우리가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계에 보면은 그 영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통계에 보면은 중국의 영재 아이들 숫자가 미국의 전체 아이들 숫자보다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이들이 뭐 몇십만 명이다, 뭐 몇백만 명이다 하면은 중국에서는 영재 아이들이 그 토탈, 그 합계되는 미국 아이들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바탕이 되는 그 팩트가 돼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미래가 되는데, 학생들, 그 보면은 인구가 부족하면 나중에 그 나라에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인구가 많아야지 되잖아요. 한국의 지금 문제도 그거잖아요. 교육열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킨다 해서 우리 자녀를 잘 키운다 해서 한 해만 딱 넣고 우리 잘 키워보자 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 내 가정으로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전국에서 그 나라 자체에서 보면은 사실 그게 위기가 될 수도 이제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자유스럽게 애들을 많이 낳고 큰 땅인데도 중국에 비해서는 영재되는 아이들보다도 숫자가 그게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이나 이제 아이들 문제가 이제 미래에 이제 우리를 다 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영재 아이들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제 영재로 판단을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왜 아인슈타인은 영재고 왜 에디슨은 영재라고 그러고 왜 타이거 우즈는 왜 영재라고 하나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인들은 대개 지능이 우수한 아이들을 영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 보면은 IQ가 높으면 영재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능이 우수한 그 집단이 영재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능 이외에도 또 다른 발달의 다른 측면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그 연구가 이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우리가 시험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아이가 영재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가 영재다 아니다는 거의 IQ 시험 갖고 다 그거를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IQ 테스트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전체 인구에서 예를 들어서 탑 5%가 된다 하면은 이 아이는 영재라고 했어요. 근데 그 5% 정도 되는 그 IQ 숫자가 130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30 IQ가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이 아이는 영재다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영재들 멘사 소사이티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재들만 이제 모이는 소사이티예요. 그래서 저는 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근데 그 멘사 소사이티에 끼고 싶으면은 거기에는 그 IQ 기준이 예를 들어서 15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50이 넘어야지만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148입니다. 148 이상이 돼야지만 그 소사이티에서는 얘가 영재라고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런 IQ 시험만 보고서는 아이들이 영재다 아니다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첫째는 아이들이 영재고 아니고 그 IQ 테스트를 꼭 봐야 된다는 건데 어떤 그 IQ를 테스트를 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민족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어떤 시험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면은 이 시험에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20으로 나왔는데 이 시험을 봤을 때는 130이 넘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해서 정확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IQ 시험을 본다는 게 좀 비싸요. 그게 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가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청객에 계신 분이나 이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 IQ가 뭔지 아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 IQ.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봤었을 때는 거의 5%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Q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또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IQ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만 갖고서는 영재다 아니다 이제 판단하기가 이제 힘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IQ는 높은데 그런데 얘가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영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behavior 그러한 그 환상이 이제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진짜 너무 뛰어나게 어떤 분야에서 막 하는데 걔는 IQ 시험을 보면은 또 그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거 보다 보니까 이거는 영재라는 것은 영재라는 우선 그 정의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IQ 높은 것이 IQ 130 플러스가 영재가 아니라 영재라는 그 기준을 또 다시 이제 그 교육계에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영재라는 그 영재를 왜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 사회에서 그리고 영재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알면은 좀 이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보면은 영재건 아니건 뭐 who cares, so what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중요성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아이들이 진짜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면은 그 아이의 그 재능을 키워서 국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national security라고 해서 그 나라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미리 알면은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하면은 그러면 진짜 남이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빨리 우리가 학교 측 내에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의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해줌으로써 진짜 사회에서 진짜 큰 역할을 맡으면서 남이 일반인들이 못하는 역할을 또 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평화와 이렇게 좋은 그런 거를 이제 생산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생긴 파운데이션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기본 철학이.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컴퓨터 시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무슨 내용이나 인포메이션을 암기를 하고 외우고 아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로는 walking encyclopedia. 그래서 이렇게 백과사전, 이렇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이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이제 영재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백과사전은 내 방에서 내 전화에서도 한 버튼만 딱 클릭하면은 그 내용은 나오거든요. 팩트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0년, 한 3, 40년 전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냐 하면은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한 사람보다도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야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뭐 내용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 것도 때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어떤 직업에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거는 다 팀워크로 하기 때문에 이것 조금 알고 저것 조금 알고 저것 조금 아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분들은 어떤 한 분야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고 더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창조를 해내고 해가지고 그거 한 분야의 베스트가 되는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는 어느 나라에 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재에 대해서 이제 했었을 때 모든 지능에 뛰어나는 것보다도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결과를 갖다 준 학생들을 이제 영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도 그런 말들은 있었지만 우리 애는 뭐 IQ가 130에서 영재예요 하면은 괜히 얘는 사회학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고 딴 애들을 10번 설명을 들어야 되고 얘는 한 번만 들어도 너 이제 됐지? 너 영재니까 이거 한 번만 들어도 됐지? 이제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면은 영재가 이제 그러한 이제 베이스에서 우리가 영재를 이제 발견하자 하면은 그러면은 IQ 시험만을 갖고는 이제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아이가 영재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그거는 교육국마다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그 심리학자를 통해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줬었을 때는 단순히 IQ 시험만은 아니에요. 그 특별히 LA 교육국 같은 통합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꼭 다 백인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민족들이 다 살아요.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보면은 100 이상의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모인 그 주가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그 중에도 LA 교육국에서도 보면은 그 다민족들이 다 LA 교육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 학교 700명 중에서도 보면은 그 통계를 보면 20나라에서 다 각각 나라에서 모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700명을 이제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시험을 갖고 이 아이가 영재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너무 이제 그게 정확성이 이제 좀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LA 교육계에서는 레이븐 테스트라는 그런 시험도 있고 또 다른 IQ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영재가 아닌가. 그런데 그 하나만 갖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이제 또 심리학자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이제 물어봐요. 이런저런 질문을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근데 그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진짜 얼마나 깊이 있게 그것을 말을 하나. 그리고 또 얼마나 그걸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하나, 얼마나 창조력이 있는가 그런 것도 봐요. 그리고 또 그 인터뷰도 있지만 그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1대1로 보지도 않아요. 그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한 방에서 봐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어떻게 그거를 이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 그 인터랙트를 하는지, 인터랙션을 갖는지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심리학자가 이렇게 시험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이제 통해서 이 아이가 영재인가 아닌가 그걸 이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통해서 얘가 이제 영재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저희 둘 아이들과 이제 또 저희 학교에 많은 아이들, 히스패닉과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또 된 것은 그거 외에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은 보면은 그 어떤 한 분야에 얘가 뛰어나나 안 뛰어나나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에서 보는 그 시험이 있어요. 매년마다 학생들이 이제 모든 과목들을 그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탑 5% 정도 되잖아요. 탑 5% 정도 5%나 이제 10% 그거는 이제 그 교육국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그 시험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걸 시험이 그렇게 점수가 나오고 학교 성적 플러스 선생님의 observation, 선생님이 보고 관찰한 거 그것이 조합이 됐었을 때 얘가 어떤 분야에 뛰어난다 하면 그러면은 얘가 영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영어는 너무너무 못해요. 어학은. 사회학도 너무 못해요. 그렇지만 얘가 수학만큼은 2년 이상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걔는 영재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학의 영재.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수학은 너무너무 못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애 10번을 설명을 하는데 얘는 한 20번? 30번 말 해야지만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는 애들. 그런데 얘는 어학만큼은 진짜 뛰어나요. 뭐 하나 읽으면은 그게 이렇게 탁 되고, 그러면은 이 저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면 어학 때문에 영재가 또 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은 공부는 다 못해요. 그냥 보면은 수학이건 어학이건 사회학이건 뭐 역사건 뭐건 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학습적인 거는. 그러나 얘 미술 하나 보면은 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얘가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는 8살밖에 안 되는데 얘 미술을 보면은 진짜 어떤 웬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세밀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럼 걔는 미술의 영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영재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회들이 IQ가 꼭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 뛰어난 아이가 영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정의로 이제 시작을 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IQ가 110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영재로 키울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죠. 어떤 한 분야, 얘가 IQ가 90이건, 100이건, 110이건, 120이건, 130이건, 그거는 그러면 IQ의 제한을 안 받고 우리 아이도 영재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스움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영재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보면은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 영재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모차르트가 그러면은 뭐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보면은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했죠. 보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뭐 학교에서 뭐 수학도 뭐 뛰어나게 하고 모두 뛰어나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차르트 생각하면 모차르트는 그 피아노, 그 음악에 거기에 예술의 영재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모차르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막 그거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환경도 같이 따라준 거를 우리가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어른이 된 영재들의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자신감, 목적 의식, 성취에 대한 동기, 그런 것들이 분명한 환경에 그런 데서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IQ로만 제한된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있었어요. 어떤 애는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걔는 보면은 저기라고 했어요. 얘는 영재라고 했어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그런데 얘가 이제 저기 4학년, 5학년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증세가 있었어요. 얘가 뭐냐 하면은 너무 처음에는 부모가 그린 것 같아요. 너 영재야, 너 영재야. 이제 그렇게 이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자신감이 있어서 얘보다도 노력성이 어렸을 때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학습 태도가 나빠진 거예요.
근데 학습 태도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얘는 자기가 똑똑하다는 그 전제만 믿고선 이때까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던 거예요.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그런데다가 부모는 영재라는 그 말만 듣고는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할 때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잔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나중에는 반항을 하게 되고, 반항이 이제 나중에는 디프레션, 이제 돼가지고 아이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살할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가 됐었을 때, 이제 5학년이 됐었을 때, 얘가 보면은, 얘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혀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들어서 아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지, 자기가 제대로 그 IQ에 따라서 맞춰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발휘를 못하고 되레 더 문제되는 이제 아이로서 이제 잘하고 있었던 거를 저희 학교에 와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다루기 위해서 선생님과 부모와 같이 이제 합의를 해서 이 아이를 다시 다루면서 이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읽는 방법, 그리고 네가 처음에 했었을 때 이게 이해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들과 또 이제 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진짜 그런 거는 아이가 5학년이고 IQ는 높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1학년 수준에서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선생님과 저와 그런 문제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면 도와주지 못하고 그 아이는 나중에 자살할 수도 있고, 걔가 시도를 했었던 아이니까. 아니나 또 사회에서 또 문제가 되고 IQ는 높지만 또 하나의 실패자로서 남을 수가 이제 있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어떻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영재로 이 많은 아이들을 키웠나, 그거에 대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게 저로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의 신앙이에요. 저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그 몇 가지 그 본질적이 있었어요. 저의 믿음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을 창조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부족하든지, 보통 아이든지, 아니나 그 아이가 진짜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든지,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서 좀 이렇게 좀 잘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그 아이를 창조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모든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깨닫고, 나는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왜 얘는 이걸 이렇게 힘들어할까? 뭐 얘는 왜 이렇게 할까? 뭐 하지만 그 아이의 그런 부족한 점도 하나님께서는 다 쓰시고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그냥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고 축복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는 축복된 계획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장을 시키는 게, 그게 교육의 의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학교를 이제 맡으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3박자 맞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은 저만 혼자서 막 했다고 교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장이나 그 학교에 있는 교사, 그게 이제 하나가 돼서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 부모님도 또 같이 하나가 돼야 되고, 아이도 거기에 하나가 돼서 그 3박자가 맞췄을 때 이 아이에게 진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재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교육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했었을 때 이랬어요. 이 아이가 뭘 잘하나,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걸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많은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이는 게 얘가 뭘 못하나부터 보이지 뭘 잘하나부터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봤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냥 저한테 오면은 그래요. 아, 얘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얘는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노노노노 스톱, 그만하라고. 지금부터 이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그거를 관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우리가 회의를 했었을 때, 오케이, 너네 반에 수학 잘하는 애들 뭉쳐봐라. 너네 반에서 어학을 잘하는 애들 묻혀봐라. 어학 중에서도 깊이 생각하는 애, 어떤 애는 말을 잘하는 애. 그래서 어떤 애는 미술을 잘하는 애, 어떤 애는 음악을 잘하는 애, 어떤 애는 육체적으로 보면은 체육 같은 거를 잘하는 애. 해가지고 뭐를 잘하는지 그거를 해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 간혹한 전부 다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다 잘하기보다는 어떤 한 분야, 두 분야에 이렇게 뛰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잘하는지 먼저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방법을 좀 다르게 그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는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하는 그 분야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습니다. 못하는 부분보다도 잘하는 부분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수학을 잘한다 하면 수학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얘가 그 수학 재능을 진짜 최고가 될 수 있을 만큼을 막 기회를 준 거예요, 걔네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그런 기회를 반 안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반에서는 일반적으로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같이 섞여서 그 한 반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보충 수업을 이제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예를 들어서 수학을 뛰어나게 한다. 근데 다른 것들은 보통이다 하는 아이들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1학년인데 얘가 수학만큼은 3학년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걔는 우선 수학 시간에는 2학년 반에 제가 옮겨줬어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다 1학년 반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는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신나가지고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얘가 한 분야에 열심히 하면 열정이라는 건 다른 데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다른 분야에도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아이들한테 보충 강의도 이제 또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재로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뛰어난 자기의 영재적인 그 잠재력을 사회에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갖춰야 되거든요. 인내심이라든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리더십, 사회성,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겸손해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 거 해서 그런 이제 모임도 또 따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다른 학생한테 가르치는 것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가 영재고 진짜 잘하면은 이 분야에서 잘하면 네가 진짜 잘하는 건 남을 네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진짜 잘하는 실력이다.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대신 수업 인도하는 것도 이제 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학년 아이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하고 만나서 같이 이제 그 다음날 가르칠 거를 같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자기가 연습을 해서 그 다음날 아이들에게 자기가 대신 가르쳐주는 역할까지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도 하고 자기가 인내심도 키우고 자기가 진짜 아는 거를 설명하고, 어떤 때는 알지만 그거를 자기가 말로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어떤 프로페셔널 잡을 갖기 위해서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내가 계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했어요. 그런 액티비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야 됐어요. 알아도 잘난 척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겸손히 남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손들지 마. 너는 손들지 말고 절제해. 하고 다른 애가 얘기하는 걸 들어봐. 근데 안 들어요. 본능적으로. 자기는 벌써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꼭 이래요. 얘가 세 명 애들이, 다른 애들이 대답하는 거를 네가 듣고 네가 그 3명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걸 다시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좀 버리고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듣고 의견을 해서 왜냐면 그거를 들음으로써 자기가 또 깨닫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겸손한 자세.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항상 뭐 나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저거 알아요. 이제 뭐 그러지 않고 나만 잘났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의견도 존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른 학생 답의 원리를 찾아내기. 예를 들어서 얘가 틀린 답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왜 틀린 답을 했을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러직을. 왜냐하면은 얘가 그냥 단순히 뭐 틀렸어 하는 것보다, 얘가 이 계산을 했었을 때 어디서 얘가 실수를 했었을까? 그런 analysis, 그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더 깊게 아이들이 나중에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틀린 답이 있으면은 이 답이 왜 틀렸는가? 그것을 분석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옳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에게 질문으로 이끄는 거. 그 방법. 예를 들어서 얘가 틀린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틀렸어. 이게 답이야. 그게 아니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이 되나? 왜냐하면은 이 숫자보다 이거에 더 적어야지 더 크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맞다. 이거 하면서 그러면은 어디서 틀렸을까? 하고서는 애들한테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 아이가 나중에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질문.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면 그 아이가 그 분야에서 나중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그럼으로써 그게 하나의 영재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꾸준히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은 내 분야에서는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분야야 다른 거를 봤었을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은 제가 이제 저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그런 결과를 해줬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그 영재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을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30 몇 명이 되는 선생님들 중에서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 10명도 자기네들이 영재 그 성이 있는 선생님들을 뽑았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거를 안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귀찮아해요. 영재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육으로 하면 애들이 질문이 많은데 그런 계속 질문을 했을 때 나 귀찮아요. 귀찮아. 그냥 물어보지 마. 그냥 대답만 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재적으로 아이가 창조력이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같이 그런 트레이닝을 또 UC 샌디에고에 가서 우리가 같이 교육도 받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진짜 아이들이 영재가 되는 그런 아이들의 결과가 나왔고 또한 그 아이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주에서 평가 시험에서 100점 만점 받는 아이들이 20명이 넘게 나왔어요. 저희 학교에서.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는 그거 100점 만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아이들은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재가 그래서 얼마나 영재로 키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IQ가 이러지 않고 어떤 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찾아서 교육을 했을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서 잠언 19장 21절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했었을 때는 진짜 내가 우리 아이가 IQ가 130이었으면 우리 아이가 영재였으면 우리 아이가 뭐 장애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된 계획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아이에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성경 말씀이 기본이 돼서 자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은 아이가 영재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늘 여쭤보면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